갑시다. 네. 자, 6월 목표 38번부터 42번 목표는 합평이죠. 네. 문제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작품 3개가 연결되어 있죠. 복합갈래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몇몇 분은 알고 있었던 청춘 과부가라는 작품하고 사설시죠. 그리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소필까지 3작품이 묶여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구성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 문제에서는 당연히 뭘 물어보고요. 표현상 특징 문제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랑 수필을 묻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필도 어쨌든 대상에 대한 정서 태도를 묻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 중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방법은 뭘 통해 표현되냐면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걸 묶어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 B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 소재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가, 앞뒤 맥락과의 연결관계를 따지면서 읽으라는 얘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40번 문제 보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된상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일 거야. 그건 잠시 후에 나중에 보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41번 문제는 다작품의 단독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소재에 대한 태도 묻는 거고, 이 문제는 수필이 나오면 빠질 수가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중심 소재가 뭐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번은 작품 전체를 감상하는 방법인데, 이건 방법론적인 측면이니까 작품의 근본적인 특성은 아니라서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냥 바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으로 좀 확대를 시켜볼까요? 자, 청춘 과부가라는 제목의 작품이야. 그러면 제목이 담고 있는, 이거 제목 어디 갔어? 오케이, 여기 있네. 청춘 과부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당연히 과부라는 말은 남편을 잃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니까 홀몸으로 살아가는 어떤 외로운 독수공방 처자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겠구나라는 예상이 바로 되시죠. 청춘인데 과부니까. 자, 작품을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표현할 얘기가 많아요.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쏜 인해사정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낯선 작품이든 알고 있는 작품이든 모르는 작품이든 전부 다 항상 뭘 중심으로 읽는다? 화자, 대상, 상황, 태도야. 그치? 그래서 나가 나와서 화자라고 먼저 집어넣은 건데,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대요? 인생 무상이라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무상하다는 거는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별 볼일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나의 삶이 제일 볼 볼일 없어. 내 삶이 제일 무상해. 이유가 뭐냐? 그만 말 나와야죠. 못할러라, 빈집 살림 못할러라. 빈집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 뭐예요? 이유죠. 그 이유이면서 동시에 상황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를 마킹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빈집이라고 하는 건 제목에서 우리는 파악했죠? 남편이 없는 상황을 빈집이라고 표현한 거다. 다만 이때 이 구조를 A 구조이라고 하는 반복 특성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 좀 주의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살림을 하기 너무 힘든데, 얼거쓰다 검어쓰다, 얼다라는 말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얼건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곰보병 걸려가지고 막 표피 조직이 다 뜯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얼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런 얼금도 있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도 얼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깃든 검었든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뭐라고 생각해? 부부관계라고 생각해. 근데 그 부부관계가 지금은 깨어져 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슬픈 거죠. 깨어진 부부관계로 인해 아마 죽음이겠죠? 빈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화자는 무상감을 느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견우랑 직녀도 둘이 서로 연결돼 있고, 용천검과 태하검 이것도 둘이 서로 짝이 되는 거고, 날짐승과 길벌어지도 각각 짝이 다 있어. 어떤 존재들 간에 저 하늘 높은 존재도, 그리고 심지어 물건조차, 검조차, 심지어 저기 도널는 벌레조차 다 짝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좀 써놨죠?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를 무슨 방식으로? 열거의 방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얘들아, 대비는 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거잖아. 그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선 차생이라고 하는 건 전생은 지금 삶에서의 전생을 말하는 거니까, 차생은 그 다음 차례니까 지금 현생을 말하는 거야. 내 전생에 무슨 죄로 우리들이 부부가 되어서 검은 머리 백발 되고 희던 놈은 황금이 되고 자손도 많고 영화를 들으면서 100년으로 살자고 약속을 했었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하느님도 무정하고 가운 우리 집안의 운세가 불행해서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 쫓아나온 성수다. 조물은 조물주를 말하는 거 신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귀신들의 이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처음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지 라고 말하는 중이야. 괜찮죠?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이거는 뭐예요? 다정한 우리 남군 우리 나의 님의 결혼할 당시의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열거법이 쓰이고 확인되시죠? 지문 읽을 때 표현법은 무조건 정리하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군이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무슨 법도 보이죠? 대꾸법도 보이죠? 그래서 끊어놓은 겁니다. A한 우리 남군, B한 우리 남군. 그런데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에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아니 몇 살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죽어버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외로운 혼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3생의 연분이 아니란가. 원래 결혼하고 뭔가 인연이 난다는 얘기는 3생의 연분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다. 3생은 전생, 현생, 차생까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붉은 글씨에 있어서 선생님도 한번 빡 튀겨 써봤어요. 운명론적 세계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미 부부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거나 그리 잘 작시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지. 또 대꾸법이네요. 부질없는 인의 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겠는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 서리법으로 강조.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회로다 심이로다 가슴 깊은 슬픔이로구나 슬픔이로구나 반복법 바다같이 비유적 표현 깊은 수심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태산같이 높은 심에 상사로다 상사로다 상사가 뭔데 상사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님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태도라 중요한 구절. 그러면 지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된 상황에서 외로운 상황 속에서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는 게 이 작품의 중심 주제구나 정서로구나 판단하면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또 말하죠. 상사하던 우리 남군 어이근이 못 오든가 병들어 누워서 인가사 끊어서 스님 못 오는가 아니면 약수 삼천리가 들어져 있어서 못 오는가. 자 뭐뭐 하는가라고 하는 뭐 어미도 반복하면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 당연히 강조도 될 것입니다. 이때 참고로 우선 약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우리 고전시가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좀 기억해 놓자. 약수가 뭐라고 알고 있어? 약수가 가르쳤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처음 듣는 말인가? 이 약수라고 하는 건 이게 부력이 잠깐만 또 헷갈려. 맨날 헷갈려. 부력이 약한 거. 야 어떤 물건이든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 잠기기만 하고 뜨지 못하는 건 부력이 센 거지. 아니 약한 거지. 부력이 약해서 어떤 심지어 머리카락조차도 그 위에 뜰 수가 없는 물이 있어. 참고로 이거는 약수라고 부르는 건데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입니다. 그걸 약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신체나 물질적인 것은 넘어갈 수 없는 거겠지 그 강을. 대신에 뭐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물질적 무게가 없는 영혼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넘어가는 강을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약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님과 나의 거리감, 뭐 장애물, 사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삼천리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삼천리면은 1, 2가 0.3km니까 10천리면은 400km일 거고 잠깐만, 삼천리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 1200km가 되는 건가? 120km가 되는 건가? 아무튼 간에 겁나게 먼 거리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삼천리는 정확하게 수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대상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천단위, 백단위, 만단위 이런 거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간에 읽을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100, 천만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거를 숫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많이, 엄청 많이, 되게 심하게 많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대부분 말이 떨어진다. 그래서 약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님과 나의 그 거리감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말리다 선생님이 가려서 못 오는 거 진짜로 그럴 리는 없잖아. 그쵸? 자 이렇게 중략이 되어 있고요. 다음 구절도 좀 중요합니다. 자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그러니까 동쪽에서 돋은 달이 서쪽으로 질 때까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하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병풍에 그리는 환개, 물론 달기입니다. 병풍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달기, 새벽쯤에 날 새벽은 꼭꼭 울거든이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일단은 병풍에 그린 새가 울긴 할 수 있어?
없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한다면 우리는 이걸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부른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시가 작품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 건가? 그럴 때쯤 오시려는가? 그럼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의 상상봉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평지가 되어 물 밀어서 배가 둥둥 뜨거든. 역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맞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리고 이건 보통 뭘 표현하기 위함?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두 개 구절 참고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이 글이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또 반복.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타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 써놓은 거 보이시죠? 시각적 형상하는 말. 가슴에 진짜 리얼 파이어가 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근데 이거는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슬픔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한 거니까 마치 가슴속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시각적 형상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걸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물을 끓여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버리네. 자, 지금 불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적 소재를 통해서 또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중이죠. 표현법이 생각보다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다 타고 있는데 내 눈물로 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숨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곡간장, 9번 굽이친 간과 장을 말하는 거니까 창자를 말하는 겁니다. 창자가 썩어가고 있고 그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나고 있대요. 서럽다는 거죠. 그렇죠? 서럽다고 말하며 분연지수,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9년 동안 이어지는 홍수라는 뜻이에요. 9년 이어지는 홍수가 되었구나. 한강물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가슴 깊이 슬퍼하는 그 물이 9년 동안 흐르는 홍수만큼 한강물만큼 많이 흐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과장법이고요. 그만큼 또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품 이해 다 되셨죠? 자, 짧은 작품이니까 나까지 다 읽은 다음에 잠깐 뒤에 문제 풀고 나서 바로 넘어갑시다. 나를 보도록 할게요. 사설시조입니다. 얘들아, 사설시조에 또 기본기가 하나 있죠. 우리가 시조하면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두 개를 나눠서 보는데, 사설시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향유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양반이 뿐만이 아닌 서민계층까지 자층이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 점층이나 열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특성들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시작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보세요. 갈까보다 말까보다. 지금 처음부터 되게 이상하죠. 갈까? 아니면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밑에 써져 있는 대로 망설이고 있는 어떤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겠죠? 갈까? 말까? 근데 임을 따라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야? 무조건 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선생님이 어느 쪽에 의지적인 구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야. 갈까 말까 망설이긴 했어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의지.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이미 떠나고 있고 화자인 나는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판단됩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불피 가고 그냥 날짜가 안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뭐 해놓은 거, 열거해놓는 것들은 사설시조의 어떤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날 곱잡아 여들에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자, 화자가 가면서 버텨야 될 시간을 80리라고 표현한 거네. B라는 건 좀 강조해 좀 해봤습니다. 그죠?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근데 이때 80리도 마찬가지야. 80리는 밑에 숫자도 써왔어. 32km 계산해보면. 근데 32km를 진짜로 가야 된다는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나중에 군대 가면 이제 해군도 해군할 때 이 정도는 걸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임을 따라서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했어.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밑에서 한 번 미리 말씀드리지만 총 3번이 반복될 예정인 구절이거든. 그러면 이 3번의 반복은 뭘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의지의 강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난 무조건 임 따라 갈 거야. 천가지 만가지 창, 칼, 도끼까지 다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안 갈 수가 없다. 난 무조건 임을 따를 테야.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섰고, 돌이라도 망고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섰는데, 그렇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가 이게 나무들 중에서 유일하게 암수 구분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나무조차 암수 음양이 분리가 되고, 망고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돌조차
님과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니까 암수를 따라서 맞춰 서 있는데, 그럼 봐봐, 여기도 똑같이 화자와 대비된 소재고, 왠지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 센스와 감이 좋은 친구들은 잠깐만, 위에서도 대비액이 있었는데 선지에 어디서 써먹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센스 좋은 거야. 오케이? 왜냐면 두 작품을 연결했을 때는 그 두 작품을 연결한 이유를 물어볼 테니까요. 그죠? 자, 아무튼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를 들어놓고 쟤들은 저렇게 짝이 있는데 나는 뭐야? 짝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이내 팔자는 왜 그렇게 팔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분명 그리 주체가 없어서 간군마다 있어야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라고 말하면서 임을 잃어버리고 이웃과 헤어진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가와 나라는 시 작품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38번부터 지워봅시다. 37번 1번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 계절의 변화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계절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방금 읽었던 나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라고 말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점층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 점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맞잖아? 오케이, 이거 표시를 안 해놨네. 그래서 점층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야. 예찬이라는 건 뭔데? 님은 짱짱맨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님이 최고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님을 따르테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예찬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됐죠? 2번도 땡. 다는 모르니까 두고 갑시다. 이것만 지워놓고 가자고요. 4번 가와나는 모두 열거의 방식을 활용했다. 오케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구절들 방금 읽었으니까 문제 없고. 그래서 열거가 결국에 화제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4번에 답 잡아놓고 나머지 선지는 5번 선지만 맞아보자. 나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싹 다 틀렸지, 그치? 일단은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공간이 바뀐 적도 없으며 역동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장면이 나타나야 역동적인 거냐? 도대체? 뭔가 움직임이 존재해야 돼. 좌에서 우로 뛰었다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랐다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역동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5번은 이미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도 풀 수 있어, 그지? 맞아, 풀어보자. 가에는 3천이라는 시험가 나왔고 나에는 80이라는 시험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만 확인. 가에서 3천리라고 하는 건 약수 3천리가 가려져 있어서 못 오는가라고 말했던 님이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고요. 나 작품에서의 80이라고 하는 것은 못 가도 난 님을 따라오려고 했다고 말했던 그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A는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내가 따라가고 싶은 거야. 아니, 임의 마음을 뭐 확인해? 이미 죽었는데, 그치? 그래서 나 혼자 외로이 된 상태를 슬퍼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2번,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숫자가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심리적 거리감으로 치환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 번째, A는 화자가 가야 할 혼돈의 과정을. 선생님도 X는 쳐놓긴 했습니다만 아마 문제 풀면서 이런 감각을 들었을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이것도 장애물의 일종이니까 가야만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다고 세모를 칠게. 근데 B는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왜 이미 가야 되는데? 그죠? 이미 가는 게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선생님 하도 웃겨가지고 크라고 써놨어. 4번. 근데 이런 선지를 만드는 것도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4번. A는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그렇지. 잘 말했다. 심리적 거리감 아까 했던 말 맞아요. 오케이. 근데 B는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 작품 속에서 임이 화자를 멀리했냐? 그런 건 없었잖아. 답이 없겠지. 그럼 정답은 5번. 화자와 임 사이의 단절의 정도를 B는 감내해야 될 고난의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치? 그래서 슬픔과 거리감에 대한 표현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는 거냐면 내신 준비하는 거잖아. 이거의 변형 문제를 내신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제 유형을 살리되 이런 식으로 세트 아이템을 묶어서 낸다라고 하면 선지 중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선생님은 뭐 예를 들어 열거 요소라든지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소재의 양상들이라든지 문제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환기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은행나무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두 개의 자연적 소재의 특징을 서로 대비시키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땡 하지 마시고 내가 선생님이라면 무슨 문제를 낼까 같은 고민도 해보시면서 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번도 풀 수 있으니까 바로 해결해 버립시다.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오케이, 주제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알고 있습니다.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 환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정하기. 두 번째, 오히려 극복을 위한 능동적 태도를 보이기. 세 번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네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그러니까 환자의 정서 태도 판단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자, 연결시켜 봅시다. 가에서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임과 사별한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있겠구나. 그러니까 조물의 시기로 인해 귀신의 사정없음으로 인해서 사정없이 내 상황 봐주지도 않고 저승사자가 내 남편 데려가 버리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원망이라는 정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케이. 두 번째, 가에 어이 못 오는가 그림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는 이런 문제 있죠. 임과 사별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화자의 애절함의 정서 판단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슬픔이 나타나는 거 맞죠. 세 번째, 가에서 나타나는 사주팔자 그러한가 나에서 나타나는 인해팔자는 왜 그리 주저없어라는 모두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 틀렸죠. 오케이? 자책이라는 표현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요 선지는 1번 선지랑도 정면 충돌하는 성지이기도 해요. 그죠? 역시 감각한 센서가 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구나라는 판단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4번, 나의 갈까보다 말까보다에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그렇지, 갈까 말까 망설임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걸 복합이라고 표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5번, 창,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라는 말, 이거 강조되는 부분이었죠.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그러니까 참고로 5번도 이쪽이 낚시 선지입니다. 우리가 선지에서 부정적 시어를 보면 왠지 아닐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감각을 받게 되거든. 근데 이게 이별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난 따르려고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문제를 호로록 풀었고요. 이제 잠깐 다 작품을 읽고 나서 나머지 두 개의 문제 마무리를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 작품 너희들 다들 처음인가? 오케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 전문 다 나온다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전문도 좀 다른 사람이 준비를 해드려야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하면서 작품이 시작됐습니다. 땡큐. 전문 다 들고 오셨구나?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한 2단락 정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해설서를 갖다 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에 되게 많은 얘기라는 게 있죠. 일단은 이 작품에서 수필의 경우에는 화자가 서술자가 아니라 작가 자신인 건 알고 있지? 나는. 오케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당신이라는 존재에게라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니까 이 작품이 일단은 뭐가 설정된 거야? 청자가 설정된 거지. 근데 뭐 아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청자가 설정됐으면 대화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대화가 되려면, 성립하려면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청자 설정까지만 멈춰주세요. 청자를 설정해서 엽서를 띄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글의 형식이 뭐다? 편지 글의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 지금 이 작품은 마치 편지를 쓴 듯한 느낌으로 독자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뭐다? 수필이다. 수필은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띄웁니다라고 하는 뭐뭐 비읍니다의 경어체의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에게 친근감을 부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좀 미묘한 말이라서 선생님이 물음표 느낌표를 찍어놨습니다. 경어체를 쓰면 친근해질까요?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조가 상대방을 뭔가 막대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소광리에 있는 소나무 숲에 와서 나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보자.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도 같대요. 왜 그런지. 그럼 이거 나와야겠죠? 200, 300, 500년의 풍상, 바람과 서리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자, 그 선생님이 동그라미. 좋았습니다. 뭐죠? 중심 대상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될 건
이 소나무 숲에 와서 소나무를 봤으니까 그 소나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죠. 왜? 대상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나타난 구절이잖아. 경이 놀라움을 느끼고 있죠. 어떻게 이런 바위산 속에 이런 나무들이 서 있을 수 있는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야, 차이점이잖아. 대조하는 건 왜 하는 건데, 언어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지. 뭘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이렇게 우람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충격이고 경이었다고 경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 그럼 화자는 지금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가 예쁘다라고 충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소나무는 딱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그루터기, 그 공간만 있으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그런 소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중입니다. 됐죠?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은 별표 중요한 말이야.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오케이? 그으니 소강리 이소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 지규죠? 비유고요, 의인이고요. 문제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개성적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나가다가 소나무를 보면 아, 소나무다 하고 자꾸 말지만, 이 작품의 작가는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너무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받았잖아. 완전히 개성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무슨 말이 이어지는 봅시다.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별 볼 때마다 정말로 배만 내라는 얘기는 돈이 필요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그만큼 자연은 귀중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요?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나는 귀한 정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던 별이랑 소나무라서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보다 못한 것들을 보다 벌써 비싼 값을 치르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쵸?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값을 치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먹을 것, 심지어 차림새, 모든 것에 다 돈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별 같은 자연적 소재들이다. 자,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체험이 나오고 있네요.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국의 기본 궁제라고 하는 건 궁궐의 제도라는 거니까 격식을 말하는 겁니다. 궁궐의 격식을 되찾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참고로 이건 근데 무슨 관점이야? 인간의 관점이야. 인간은 무슨 관점이지? 소비 주체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존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봤어. 그런데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됐어? 환성하게 됐어. 경복궁의 복원에 소용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와, 대박이죠. 200만 그루가 필요하답니다. 또 11톤 트럭 500대라고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원래의 것을 복원하겠다는 의미로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한 고집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인간이 그만큼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진짜 배워야 할 건 뭐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한다는 거. 그쵸? 무너진 탑, 무너진 건물 꼭 그렇게 복원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니까.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서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연결까지도 역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중량의 두 단락이 있는데 두 단락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잠깐 끊어서 이제 마지막 구절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나는 문득 교수님이라고 했었죠.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과소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말 써놨죠. 자연에서 온과 깨달음을 얻은 것을 뭐로? 인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수필의 전체적인 전개 방법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도 생각했죠. 자, 또 다른 소나무로 예시를 또 확장시킨 거야. 지금 화자는 아니 뭐야 화자란다고요. 글쓴이는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제 생각을 떠올렸지만 이제 남산의 소나무를 생각하는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남산이 이런저런 개발과 같이 각종 벌처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한 방 있었잖아.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산에 그 소나무 병이 한 번 돌았어. 그래서 다 죽어나갔거든 막. 오케이? 그럴 때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 이런 것도 무슨 법? 의법인 건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손들이나 되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 황폐한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의 어떤 파괴성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 나무와 화렵수의 침습, 침범 및 습격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산을 보면 생각해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동력을 잃은 채 포기해버린 존재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침범하는 다양한 경쟁적 존재들을 보면서 척박한 땅을 키워 겨우 가꿔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그런 것 그게 바로 뭐야?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구나. 슬퍼하는 거죠. 자 인간의 욕심이 무한 경쟁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소나무 숲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중이죠.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건 요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인간이 욕심 부리는 것, 무한 경쟁 속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나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무한 경쟁을 비판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작가의 개성이라는 거죠. 연결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순환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됩니다. 솔방울은 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방울은 새로운 나무가 열리는 어떤 희망과 씨앗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문 전체가 마무리되었군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작품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된다고 요거 굳이 써놨어요, 그죠? 소나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서로 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나타내고 싶었던 것. 소나무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은 사회를 얘기하는 현대 인간들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면 소나무가 묵묵히 견디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해야죠. 소나무가 가지는 성능력을 가지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풍속이고 이기적이죠. 소유와 소비를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소비하는 대체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비판하고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던 마음에 굳이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의 다와 연결된 구절 보시는데 자, 요거는 아주 뭐랄까 포멀한 문제, 그러니까 오답 유형이에요.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대화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발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인 당신은 말한 적이 없죠? 그래서 청자만 설정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 아마 변형 문제에서도 이걸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없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죠. 나와 당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1번.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썼던 경복궁의 복원 사례였죠. 인간들의 이기심을 위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없애고 있었습니다. 2번. 나는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카시아 화렵수 얘기 있었잖아. 다 예문들이 있었지. 3번째. 당신은 나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왜? 당신이 가르쳐준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가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4번. 나와 당신은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하려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되거나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이 되는 것들을 말할 텐데 지금 이거는 변화한 게 아니잖아. 대상을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지. 슬퍼하고 있었지. 변화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 4번 써주시네요. 5번. 나와 당신은 모두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가진 가치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대가를 치르다라고 하니까 오버스러워 보이지만 100원도 그 대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100원은 지금보다 큰 돈이겠죠. 네.
자, 41번 해결했고요. 42번으로 마무리해봅시다. 세 작품을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표현해놓은 노란색 구절들이 보일 거야. 세부적 특징들과도 연결시켜놓은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문화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해. 어떻게?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요. 이때 사물이나 상황은 화자나 글쓴이의 처지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대조되기도 하면서 심화시키고 상장은 생각을 떠오르는 매개가 되어주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대조가 신경 쓰이죠? 오케이. 1번 보자. 황계가 꽂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비근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그쵸? 문제 없지?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밑줄 쳐놓고요. 이와 유사한 인식 혹은 발상 방식이 나타난 문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요? 정석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전 시도들이 있습니다. 만균을 꼬아내요 이런 작품도 있어요. 혹시 알아? 만균을 꼬아내요. 쇳덩이를 잘 꼬아서 둥둥둥 돌린 다음에 저기 가는 해를 딱 잡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하루라도 덜 늦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작품이 있어.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패턴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모래벼락에 밤을 심었는데 그 밤에서 움과 싹이 나서 이만큼 자라면 그때 이별해드릴게. 그럼 이별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지. 오케이. 이런 식의 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출문제 한번 연평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 그려내려고 한 거였다는 뭐예요? 과장법이잖아. 과장법은 슬픔을 부각하려는 또 딱히 해석이 어려움 없잖아, 그죠? 세 번째, 견우직녀성은 동일한 게 아니라 대조죠. 당연히 아까 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한강나무는 불간나무는 서재와 대조되는 대상, 둘 다 대조되는 대상이 제가 설명했네요. 정답 3번. 너무 쉽게 답을 남았을 거야. 그래서 상실감이 심하고요. 신발 한 켤레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량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은 필요 이상 많은 소비를 하는 살아온 글쓴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즉 대리적 소재로서의 의미 판단하는 문제 나왔고요. 마지막 5번. 솔방울 한 개라는 이 시와 의미는 뭐냐? 희망을 품고 살아감을 환기, 불러일으키는 사물로 볼 수 있다.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괜찮나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품 해설도 다 보았고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작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신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큼 문장 하나하나 완벽하게 보시면서 대충 그러려니 하다가 항상 놓치는 게 생기는 법이거든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해설 요소 일단 마치고요. 방금 여러분들 두 구절 정도 더 문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해설지 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갑시다. 숨 좀 돌리고